특전사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여군 대위가 총기를 들고 탈영한 한 육군 병사를 잡아서 헌병대에 보내 개과천선을 시키고 부대 깊이 뿌리박힌 부조리와 비리들을 척결하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선과 멀지 않은 한적한 2차선 도로 위로 여름의 문턱을 넘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아카시아 향기 대신 화약 냄새와 한 젊은 군인의 거친 숨소리가 위태롭게 섞여들고 있었다. 육군 제13보 병사단 예하 부대 소속 김민준 상병. 그의 어깨에는 분신과도 같은 K2 소총이 걸려 있었고 탄띠에는 실탄이 장전된 탄창이 섬뜩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다. 그의 탈영은 충동적이었지만 그 원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6개월 전 그의 부대로 전입 온 박 상병과 최 상병은 지옥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사소한 군기 잡기로 시작된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악랄해졌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창고로 불려가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들의 폭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다.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송금하는 민준의 사정을 알아챈 뒤로는 PX에서 값비싼 냉동식품을 상납하거나 자신들의 휴가비를 빌려달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2배, 3배의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소대장인 안중위에게 용기를 내어 2번 보고했지만 그의 반응은 절망스러웠다. 안중위는 박 상병 집안이 지역 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암암리의 명절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는 사나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둥글둥글하게 지내봐. 라며 민준의 호소를 묵살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관심병사라는 낙인을 찍고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군대는 거대한 벽이었고 민준은 그 벽 아래 홀로 갇힌 개미였다. 사건은 오늘 오전에 터졌다. 창고 정리 중 최 상병이 민준의 관물대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어이 김민준. 너네 엄마 아직 살아는 있냐? 병원비 보태주느라 등골 휘겠다. 조롱 섞인 말투와 함께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6개월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 절망이 한꺼번에 역류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최 상병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박 상병의 군홧발이었다. 복부를 걷어차이고 쓰러진 그의 위로 2명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그는 들었다. 이 새끼 아주 눈깔이 돌았네. 오늘 밤에 아주 죽여놔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은 생존 본능에 눈을 떴다.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죽기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남은 군 생활을 보내야 할 것이다. 오후 탄약고 근무. 그것이 기회였다. 그는 근무 교대 직후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병을 위협해 탄약고 문을 열고 실탄과 탄창을 챙겼다. 그리고 비상벨이 울리기 전 철조망의 가장 낡은 부분을 넘어 부대 밖으로 뛰쳐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부대를 벗어나 파주의 한적한 도로에 들어서자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국방의 의무. 웃기지 마. 여긴 그냥 썩어빠진 지옥이야. 그의 위태로운 걸음은 한적한 국도변의 작은 휴게소 앞에서 멈췄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듯한 가족 단위의 차 몇 대가 서 있었다. 민준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소총을 고쳐 잡고 휴게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꼼짝 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휴게소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비명,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가 뒤엉켰다. 김민준 상병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움직이면 쏜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장 이 부대 사단장하고 저 빌어먹을 안중이 새끼 당장 여기로 데려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가 든 총의 위협은 실제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리거나 구석으로 몰렸다. 바로 그때 휴게소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갖는 휴식 시간에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잠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이곳에 들른 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커피 잔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폭풍의 눈처럼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대위였다. 707 내에서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 대테러 훈련 교관이자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최고의 엘리트 요원이었다. 그녀에게 눈앞의 상황은 훈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니, 훈련보다 더 명확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득한 실전. 그리고 지켜야 할 무고한 민간인들. 강유진 대위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탈영병의 위치, 인질들의 수,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K2 소총. 총구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안전장치는 이미 풀려 있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은 금방이라도 격발할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흥분 상태. 심리적으로 극단에 몰려 있다. 자극은 금물.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강 대위는 커피 잔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휴게소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병사. 그녀의 목소리에 김민준 상병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총구가 순간 강 대위에게로 향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누구야? 당신도 엎드려. 나도 군인이다. 강 대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위압감 대신 기묘한 안정감이 서려 있었다. 계급은 대위. 이름은 강유진이다. 병사, 지금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 총으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아. 일단 총부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닥쳐. 군인이라고. 당신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놈들. 김민준이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 대위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저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와 절망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부르는 사단장, 그 중위 모두 오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무고한 사람들은 내보내자. 아이들이 많이 놀랐다. 너도 저런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싶은 건 아니잖나. 강 대위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에게로 거리를 좁혔다. 손바닥을 펴서 자신이 비무장 상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지금 이 순간 휴게소 안의 공기는 오직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설이라 불리는 여군의 첫 번째 임무는 무력 진압이 아닌 한 병사의 무너진 마음을 향한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시끄러워. 아무도 못 나가. 모두 내 인질이야. 김민준 상병은 강유진 대위의 설득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고 극도의 불안감은 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총구가 다시 한번 휴게소 안을 무작위로 휘젓자 겁에 질린 아이가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김민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조용히 못해. 그가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강유진 대위의 눈빛이 변했다. 고요한 호수 같던 그녀의 눈동자에 섬광이 번뜩였다. 1초 남짓 탈영병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벗어난 그 짧은 틈. 그녀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강 대위의 몸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표범처럼 낮고 빠르게 김민준을 향해 쏘아져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기민해서 마치 한 마리의 강철 나비가 비상하는 듯 보였다. 휴게소 안의 그 누구도 그녀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김민준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강 대위는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의 왼손은 번개처럼 K2 소총의 총열 덮개를 감아주며 총구를 하늘로 치켜들었고 동시에 오른손은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꺾었다. 극심한 고통에 김민준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리며 소총이 떨어져 나갔다. 탕! 천장을 향해 발사된 한 발의 총성. 사람들의 비명이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발악이었다. 강 대위는 소총을 발로 멀리 걷어차는 동시에 몸의 중심을 낮춰 김민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유도 기술처럼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으악! 놓으라고. 바닥에 짓눌린 김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강 대위의 제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녀려 보이는 팔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상황 종료. 병사,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저항은 무의미하다. 그제야 사람들은 상황이 끝났음을 인지했다. 쿵, 쿵, 쿵.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휴게소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헌병대와 경찰이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 대위는 김민준을 제압한 자세를 풀지 않은 채 떨고 있는 휴게소 직원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문 열고 아이들과 노약자부터 천천히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안정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휴게소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방탄 헬멧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헌병대 수사관들이 M16 소총을 겨누며 휴게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꼼짝 마. 총 버리고 손어. 선두에 있던 헌병대 중사가 제압된 탈영병과 그를 누르고 있는 비무장 상태의 여성을 보고는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 대위는 헌병대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고하십니다. 육군 707부대 강유진 대위입니다. 탈영병 신병 확보 완료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707 강유진 대위. 헌병대 장교의 눈이 커졌다. 군 내에서 그녀의 이름은 하나의 신화였다.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그것도 비번날 사복 차림으로 실탄을 소지한 탈영병을 맨몸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헌병들이 김민준의 몸에 수갑을 채우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모든 저항을 포기한 김민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에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김민준의 처참한 뒷모습을 그녀는 착잡하고 무거운 눈빛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한 제압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현장은 헌병대의 통제하에 빠르게 수습되기 시작했다.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겁에 질렸던 민간인들은 헌병대와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김민준 상병은 헌병대 차량 뒷좌석에 태워져 곧바로 부대로 이송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헌병대 수사과장인 박소령이 강유진 대위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강 대위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절차는 저희 헌병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강 대위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민간인과 군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인을 해당 기관에 인계하는 것. 그것으로 임무는 끝이었다. 하지만 강 대위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타고 있는 차량을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소령님, 저 병사. 제가 직접 인솔하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박소령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네. 인솔이라니요? 그건 저희 헌병대의.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탈영 및 민간인 위협 사건이 아닙니다. 강 대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박소령을 압도했다. 저 병사의 눈을 봤습니다. 저건 단순한 분노나 반항심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자의 절규였습니다. 부대 내에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제압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 병사의 신변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707 전설의 의지였다. 박소령은 잠시 망설였다. 절차상 맞지 않았고 월권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 대위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녀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공명심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707 부대, 특히 강유진 대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결국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위님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대위님께서 조사 과정에 참관하고 저 병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위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김민준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김민준의 옆에 앉았다. 헌병대 운전병이 긴장한 채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량이 부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강 대위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민준 상병. 민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탈영, 총기 소지, 민간인 위협.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 뻔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그는 그저 꺼져가는 불씨일 뿐이었다. 고개 들어봐. 강 대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민주는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이 바로 옆자리에 앉은 강 대위의 얼굴을 향했다. 강 대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건넸다. 내가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다 들어줄 거다. 그리고 약속하지.
내가 겪은 부당함,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나는 너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을 거다. 이건 군인 대 군인으로서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약속이다. 그 순간 김민준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러나 그 떨군 고개는 이전의 절망과는 다른 아주 작은 희망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민준 상병이 소속된 부대 제13보 병사단 헌병대 건물 안.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작은 조사실에 강유진 대위와 김민준 상병이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수갑은 강 대위의 요청으로 잠시 풀어준 상태였다. 박소령을 비롯한 헌병대 수사관들은 유리창 너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궁금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해 보이는 한 병사를 총을 들고 타령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전설적인 707의 여군 대위는 그에게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지. 강 대위는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민준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힌 자물쇠와 같았다. 수많은 배신과 절망은 그에게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앗아갔다. 아무리 강 대위가 약속을 했더라도 그 말을 온전히 믿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 대위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문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해? 아까 휴게소에서 내가 소리치는 걸 들었다. 내 어머니 병원비까지 건드린 놈들이라고. 암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강 대위는 민준의 관물대를 정리하던 동기 병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덧붙였다. 어머니. 그 단어는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동시에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다. 괜찮다. 울어도 돼. 강 대위의 나직한 허락에 민준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군에 입대하고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울어보지 못했던 서름이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다. 강 대위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민준이 띄엄띄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입대하고부터였습니다. 그는 박상병과 최상병의 이름을 말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괴롭힘. 그것이 어떻게 점차 폭력으로 변해갔는지. 창고 뒤편에서 인적이 드문 초소에서 심지어는 모두가 잠든 생활관 안에서 벌어졌던 구타와 가혹행위. 돈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PX 상납은 기본이고 휴가 나갈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유리창 너머 지켜보던 헌병대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였다. 소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2번이나. 민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안중희님은 박상병 아버지가 잘나가는 사람인 걸 알고 모른 척했습니다. 안중희의 이름이 나오자 강 대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병사들 간의 부조리를 넘어
간부의 비리와 직무유기까지 얽혀있는 문제였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늘 그들이 어머니 사진을 쓰레기통에.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 대위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절규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강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조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소령과 수사관들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지금부터 제13보 병사단 김민준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요청합니다. 단순 가혹행위 조사가 아닙니다. 병사들 간의 폭행 및 금품 갈취, 그리고 간부의 비리 및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녀는 박소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한 병사의 탈영 사건이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직접 그 뿌리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 문 안에 있는 김민준 상병,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을 받았을지 모를 또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녀의 선포에 헌병대 전체에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전설의 귀환은 이제 거대한 부패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유진 대위의 감찰 선포는 즉시 제13보 병사단 사령부까지 보고되었다. 707부대 소속의 그것도 전설적인 명성을 가진 강 대위가 직접 나선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사단장 명의의 특별 감찰 명령이 즉시 하달되었다. 강 대위는 헌병대 수사팀과 함께 김민준 상병이 소속된 대대로 향했다. 부대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들의 긴장감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불안감이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예상대로 그들의 방문은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대장은 강 대위의 계급이 자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은근히 그녀를 무시하려 들었고, 중대장은 우리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민준 상병은 원래부터 적응을 못하던 관심병사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돌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중희와 박 상병, 최 상병은 이미 말을 맞춘 듯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안중희는 강 대위 앞에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도 김 상병에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워낙 내성적이고 피해의식이 심해서 동기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부대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 상병과 최 상병은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증언했다. 저희는 김민준을 동기로서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불쌍해서 참고 넘어가 줬더니 저희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젊은 헌병 수사관은 혀를 내둘렀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강 대위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뱀이 먹이를 삼키기 전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생활관과 부대 시설을 둘러보겠다고 요청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침묵하는 다수의 병사들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PX, 사이버 지식 정보방, 체력 단련실 등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가 나타나자 병사들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대위는 위압적인 태도 대신 옆집 누나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PX 냉동식품은 뭐가 제일 맛있나? 축구는 누가 제일 잘해? 소소한 일상 대화를 통해 경계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러다 체력단련실 구석에서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는 한 병사를 발견했다. 이일병. 김민준의 바로 아래 후임이었다. 강 대위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펀치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 화나는 일이라도 있나? 이일병은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김민준 상병하고는 친했나? 그냥 바로 위 선임이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총 들고 나갔을 때 많이 놀랐겠네. 강 대위의 말에 이일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대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두려운 거 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더 큰 폭력을 허락하는 것과 같아.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지.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체력단련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이일병은 한참 동안 샌드백을 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강 대위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침묵이라는 거대한 호수의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역공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유진 대위가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그날 밤 대대장실을 임시감찰 사무실로 사용하던 강 대위에게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대위님, 아까 그 이일병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단 대위님과 단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 대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녀는 다른 수사관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무실에서 이일병을 기다렸다. 잠시 후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이일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까지 내렸다.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다. 강 대위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를 의자에 앉혔다. 괜찮다. 여기는 완전히 안전해. 천천히 말해봐. 이일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무너지듯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김민준 상병이 겪었던 일은 사실이었으며 오히려 민준의 진술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집요했다. 박 상병님과 최 상병님은 악마였습니다. 김민준 상병님뿐만 아니라 힘없고 약해 보이는 후임들은 모두 그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폭행의 방법까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밤중에 생활관에서 몰래 빠져나와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한 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억지로 먹인 일, 심지어는 휴가 나가는 다른 후임들의 돈까지 빼앗아 자신들의 유흥비로 쓴 사실까지. 모든 것이 김민준의 진술과 일치했다. 저도 몇 번 돈을 뺏겼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제가 아껴 쓴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일병은 울먹이며 말했다. 강 대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안중이는 정말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일병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소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증거 있냐고 물으셨고 오히려 박 상병 아버님이 좋은 분이시라며 박 상병을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창고로 끌려가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이 일병의 증언은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강 대위는 그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그에게서 상납했던 돈의 계좌 이체 내역까지 확보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했다. 오늘 너의 용기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이 일병의 용기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강유진 대위가 우리 편이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 대위의 사무실 앞에는 면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1명, 2명, 3명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증언들은 하나같이 끔찍했고 박상병과 최상병 그리고 안중이가 만들어 온 부조리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고 잔혹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침묵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강대위의 칼끝은 부패의 심장부, 독사들의 굴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계좌 이체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강유진 대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 수사팀과 함께 즉시 안중이와 박상병, 최상병을 각각 다른 조사실로 연행해 정식 신문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최상병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모두 나를 시기한 음해라며 부인했지만 강 대위가 구체적인 폭행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가 빼앗은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을 눈앞에 제시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 대위는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박상병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진술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뒤집었을 건가? 박상병 집안은 힘이 있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겠지만 너는 아니지. 그녀의 말에 최상병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신이 저지른 죄와 함께 박상병이 저지른 더 끔찍한 악행들까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상병은 최상병보다 더 오래 버텼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집안 배경을 믿고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증거도 없이 사람 잡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같은 대위 하나쯤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대위는 녹음기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최상병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상병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강 대위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 아버지가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나?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협박, 금품 갈취, 그리고 상관 모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 내 아버지가 사단장이라도 널 못 구해. 이제 내가 살 길은 하나뿐이야. 모든 걸 인정하고 안중위의 비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술하는 것. 결국 박상병도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안중위에게 정기적으로 술과 식사를 대접했으며 아버지를 통해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모두 실토했다. 가장 힘든 상대는 안중위였다. 그는 장교로서 법과 규정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병사들 간의 다툼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피해자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강 대위는 그의 변명을 차갑게 끊어냈다. 신중한 대처가 아니라 의도적인 직무유기입니다. 중위는 박상병으로부터 부당한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가혹행위를 묵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입니다. 강 대위는 박상병이 진술한 선물 리스트와 이 일병이 보고했던 날짜, 그리고 그 직후 이 일병이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안중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독사의 굴은 마침내 그 입구를 활짝 열었고 심판의 칼날이 그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모든 증거와 자백을 확보한 헌병대는 즉시 안중희와 박상병, 최상병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들이 부대 안에서 쌓아 올렸던 거짓된 권위와 폭력의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특히 안중희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하는 모습은 그동안 그의 비호 아래 고통받았던 모든 병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단순 부대 내 가혹행위를 넘어 간부의 비리까지 얽힌 사건이었기에 국방부 직속 감찰팀까지 파견되었다.
강유진 대위가 작성한 중간조사 보고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제안까지 담고 있었다. 결국 대대장과 중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해당 부대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강 대위의 제안에 따라 전문 상담관이 상주하는 마음의 편지 시스템이 강화되는 등 밝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군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주범이었던 박상병은 수년간의 실형을, 최상병 역시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 무엇보다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묵인 방조한 안중위에게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김민준 상병은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와야만 했을까? 왜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을까? 그의 곁을 지키던 강 대위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민준아. 너의 잘못도 그들의 잘못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이제 너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생각하면 돼.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강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탈영이라는 그의 죄는 분명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혹행위를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그는 실형 대신 사회봉사를 동반한 의병 전역을 명받았다. 군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심판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지만 김민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강유진 대위는 사복 차림으로 파주의 한 작은 카페를 찾았다. 약속 장소에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의 김민준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 대신 평범한 대학생의 옷차림을 한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위태로운 탈영병이 아니었다. 대위님, 아니 이젠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준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얼마든지. 강 대위도 마주 웃었다. 민준은 그동안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심리치료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의 병간호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 대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 인생을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한 너 자신의 용기야. 나는 그저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등불 하나를 비춰줬을 뿐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곧 부대로 복귀해야 해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네. 민준아, 앞으로 살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생길 거다. 하지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너라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강 대위는 미련 없이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또다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신의 자리로 전설의 임무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혼자 남은 김민준은 한참 동안 강 대위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나 한 젊은 병사의 부서진 삶을 구해냈고 거대한 부조리의 벽을 무너뜨렸으며
이제는 또 다른 어딘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떠났다. 김민주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고 길 잃은 탈영병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과 약속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깨달은 치유된 별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내며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강유진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등불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